미래 전략이 거창하게 좀 제목은 잡았는데요. 저는 뭐 아까 소개받은 대로 사실은 저는 이제 기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교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미래 전략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감히 제가 뭐 이렇게 그럴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자가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금융이나 핀테크 이런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뭐 국가 미래 전략을 좀 토론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시대에 어떤 우리의 미래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그냥 조그만 의견 정도 간략하게 그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근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그 동의는 이제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이잖아요. 그래서 기계기술의 혁신이 우리 인류 사회를 굉장히 뒤바꿔 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증기기관의 발명이 두 가지의 큰 임팩트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했던 것을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것이 굉장히 큰 그 우리 인류의 모습을 바꿔놓은 굉장히 큰 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기기관이 그래서 이제 기관차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동력의 이 핵심이 되면서 도시와 도시 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게, 그러니까 유통의 혁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인류 사회의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뭐를 보낼 때 마차 타고 가면 한 5일 걸렸던 것이 이제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되면서 뭐 하루면은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산업이 바뀌고 뭐 그러면서 뭐 자본과 계획도 만들어지고 뭐 은행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뭐 교육 시스템도 바뀌고 같은 엄청난 우리 인류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아마 이제 1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전기의 발명,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그 혁명이라기보다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발전해오는 이볼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볼루션의 레벨이 아닌 이제 이볼루션으로 굉장히 우리가 더 이제 고도가 되고 더 발전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조금 왜 혁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느냐 봤을 때 이 컴퓨터 기술, 이 인공지능을 위시한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이 인간의 지식 노동을 자꾸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가히 1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큰 임팩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1차 산업시대에는 이제 기계가 인간의 그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식 노동,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처럼 넥타이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 이건 굉장히 큰 임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뭐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이제 초연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거라서 이제 런던에서 맨체스터의 그 유통의 시간이 하루 정도인데,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이제는 소나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빨라진 그런 유통의 혁신. 뭐 이런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을 또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단어는 어쩌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뭐 제가 4차 혁명의 시대를 뭐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정의하냐면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AI를 위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뭐 모바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이 어떤 새로운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것이 이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문화 경제 구조가 그런 뭐 공유 경제 시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핀테크가 뭐냐 얘기는 많이 하죠. 핀테크는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핀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교육 분야에서 아까 무크 뭐 이런 거 제가 넘어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면 그게 에듀텍이고요. 또 법조계에서 일어나면 그게 뭐 레그텍이고, 뭐 의료 분야에서 일어나면 뭐 메디텍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금융 분야의 어떤 디지털 기술 때문에 혁신 이런 것이 이제 핀테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들이 동인이 되는 여러 기술, 아까 제가 뭐 인공지능 기술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기술들이 이제 그 동인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기술하는 사람이니까 하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어떤 금융 분야의 또 혁신적인 기술로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뭐 비트코인 때문에 요즘 비트코인이 뭐 1년에 한 뭐 20배는 오르고 막 이러니까 막 투기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이거 블록체인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야 니네 그렇다고 이거 비트코인 살 때 아니다 이거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것을 떠나 이걸 떠나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기계다 하는 얘기죠. 신뢰의 기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어떤 인증기관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가장 예민한 돈을 거래하는데 서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놔뒀고. 또 무슨 뭐 증권을 거래할 때 이게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증권거래소를 두고. 이런 어떤 제3의 어떤 기관들을 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이 그냥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시피 비트코인, 지금 뭐 1비트코인에 한 500만 원 하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은행이나 이런 어떤 제3의 어떤 기관 없이 서로 그냥 주고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금융에 엄청난. 그렇게 되고 이제 정말 은행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PC의 등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컴퓨터가 발명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어떤 큰 기관에 속해 있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물건이었었는데 개인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크게 된 기업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PC가 보급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각된 회사, 미국의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PC가 보급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가 다 팔리게 된 거예요. 수억 개가. 또 하나 PC를 또 만들어서 막 팔기 시작한 회사 하나 있었죠? 애플.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런 시대와 부응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PC를 다 보유하게 됐는데 이 PC를 거기서 사용하면서 막 그 자기들의 그 수많은 정보나 좋은 글들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 그 PC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슈는 그렇게 많은 PC에 흩어져 있는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옛날에 저도 기억에 뭐 이런 플라피 디스크라는 거에다 이렇게 뭐 카피해서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뭡니까? 90년대에 등장한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이 전 세계에 흩어진 수억 개의 PC들을 다 연결시켜 준 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다 그냥 거미줄처럼 다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PC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 기술이 바로 이 인터넷 기술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정보가 다 이제 공유될 수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크게 된 기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글이죠. 야, 이 수많은 이 정보를 내가 찾아줄게 하는 회사가 구글이잖아. 구글 같은 엄청난 회사들이 막 등장한 거죠, 이제 이 이후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공유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슈는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밸류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공유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밸류는 나의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니까 내가 파일을 막 던질 수 있는데 내가 있는 돈을 저 사람한테 보낸다? 이거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신뢰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 신뢰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시대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블록체인이 바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블록체인을 보고 이제 제2의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기존의 인터넷을 정보의 인터넷, 블록체인이 있는 인터넷을 밸류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이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런 기업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블록체인 기반의 세상에서는 어느 기업이 나타날까?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마치 인터넷 초창기에 정말 꼬물꼬물 뭐 이렇게 막 일어나듯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금융 분야라든지 이런 미래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기술 등등 해서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아마 이제 우리 금융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뭐 단순히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 여러 분야에 앞으로 이제 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동산 거래라든지 금융 거래, 지금 증권도 말이죠.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소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증권 거래소 없이도 이제 서로 그 주식을 사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멈춰. 근데 은행 없이도 이제 서로 막 돈 주고받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오늘 뭐 블록체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이런 기술 등등 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개의 이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고 하나는 이 디지털 월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대면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리얼 월드예요. 근데 여러분 리얼 월드 하면서도 아마 핸드폰으로 뭐 저 박수영 교수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뭐 카톡도 뭐 이건 이제 디지털 월드예요. 이게 막 믹스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피로 웨일이라는 MIT 교수는 뭐라 했냐면은 이제는 미래 사회에서는 당신이 어떤 업종을 하든지 뭐 신발 공장을 하든 뭐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업종이든 이 디지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마진율도 높고 프로핏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제는 디지털 경쟁력이 그 기업의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행도 근데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가 이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라는 그 엄청난 그 기업 있잖아요. 뭐 전 세계에 비디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그러지 말고 디지털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안 돼라는 작은 아이디어로 생각한 넷플릭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년 후에 블록버스터는 망하고 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봤을 때만 해도 블록버스터 봤을 때만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이 공룡이 바로 문을 닫게 됩니다. 뭐 이런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제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미래의 은행들도 말이죠. 은행도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제 은행의 미래도 없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우리의 젊은 세대, 디지털 세대들은 미래의 이제 화폐의 방식이 변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돈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한 3분의 1 정도, 30%는 미래 은행이 필요 없다, 이제. 뭐 그런 것이 우리 은행의 미래 고객들의 생각이다. 이제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 디지털 시대의 금융의 변화의 큰 모습이 바로 이제 핀테크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를 뭐 사람들은 이제 되게 그냥 공식적으로 했던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합성어다. 그건 맞습니다.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합성어인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물론 테크놀로지와의 합성어지만 핀테크는 사실은 파이낸스 플러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합성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제는 기술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핀테크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은행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미래 이제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래도 대한민국은 IT 강국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 은행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아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원로 학자 한 분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도 썼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학하고 은행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대학이나 은행이나 다 그 분야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둘 다 공이 세계적인 경쟁력은 80위권 밖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도 말이죠.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세계적으로 뭐 대학 랭킹 보면 다 그런 거.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도 국제 경쟁에 누구는 뭐 콩고 은행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막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 원인이 뭐가 왜 그럴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두 조직 다 변화가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우리 대학도 그냥 있어도 학생들 항상 옵니다. 뭐 어떻게 뭐 우리가 굳이 변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행 고객 다 어차피 돈 쓰려면 다 은행 써야 되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세계. 그런데 기업은 안 그렇잖아요. 기업은 계속 변신하지 않으면 뭐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은행이나 대학이나 어떤 경쟁력을 낮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하여튼 우리 은행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고 혁신하지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저는 이제 핀텍 기업들 이런 데하고 같이 합치고 같이 연계하고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변신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은행의 미래의 이제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 뒤쪽에는 뭐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의 그런 사례들 뭐 이렇게 그런 재밌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핀테크 기업 사례를 조금씩은 넣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핀테크 강의할 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전략적 차원에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 또 김 대표님도 또 실제로 그런 뭐 핀테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는 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디지털 경쟁력이 핵심이고 이제 우리 은행들도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변신해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변신의 어떤 하나의 큰 축이 이제 핀텍 기업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핀텍 기업들이 같이 이제 합종 연행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제 우리나라 미래에 금융에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리 이런 핀텍 기업들이 좀 더 쉬운 서비스, 좀 더 저렴한 서비스, 좀 더 빠른 서비스, 좀 더 재미있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로 이 금융 서비스의 본질을 좀 바꿔 나가야지 이제 미래에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제 뭐 저는 뭐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사례가 이 독일의 피도르 은행이라든지 이게 벌써 인터넷 은행입니다. 우리 인터넷 은행이 옛날부터 벌써 다른 나라도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시작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늦은 거죠. 뭐 그런 사례들은 이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금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은행들도 디지털 파괴적인 어떤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단은 은행의 인적 구성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금융회사들이 되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테크놀로지 분야에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고객과 아주 그냥 접점하는 진짜 이 엄청난 그런 고객들을 갖다 컨설팅하고 그 사람들 케어해주는 아주 하이터치 부분이 있고,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들 일상적인 오퍼레이션 하는 인력이 은행의 대부분이야. 80%. 그러니까 수많은 영업점이 있고 그냥 일상적인 오퍼레이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이제 미래에 지금 인터넷 은행은 영업점 없는 은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은행이 이제는 디지털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테크, 정말 이 첨단 기술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기술만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또 인간적인 터치, 구체적인 그런 영업 사원들이 필요합니다. 하이터치, 그리고 노멀 오퍼레이션은 다 자동화됩니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금융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조직의 모습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인간의 직접 노동을 이제 컴퓨터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멀적인 오퍼레이션, 전화 대응하고 이런 인력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아주 테크놀로지하고 하이터치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건 좀 굉장히 힘든 얘기고, 이제 이게 지금 지금 정부에서 야 이거 그럼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 없애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없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없어지는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고, 새로 만드는 부분은 어떠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거 우리가 몇 년 막는다고 더 계속될까, 저는 사실 조금 퀘스천을 합니다. 이게 제가 공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 자체가 이제 어떤 그 금융 서비스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어떤 거대한 어떤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그 위에 수많은 핀텍 기업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그 은행만이 사용한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애플이 그 자기네들의 그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때 했던 전략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요거 봤어요. 스마트폰 이전에 그 폰의 경쟁력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통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신. 그렇잖아요. 사실 폰이면 통신이 그 업의 본질이잖아요. 통신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핸드폰이. 그래서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제 새로운 폰이 나오면은 그 사장단에 딱 가져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래요. 그 다음에 딱 들고, 야, 이거 전화 되나?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핸드폰은 떨어뜨리고 이래도 전화 잘 된다.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본질이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떨어뜨려서 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폰을 사는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재밌느냐, 이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이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니드들,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애플이 어떻게 다 만들어내느냐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전략이 뭐냐면, 애플은 자기네 이 모든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열어주고, 소위 말해서 앱스토어를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상태로 해준 거예요. 게임도 만들어서 비즈니스하고, 음원 서비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서비스들이 각 나라마다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어떤 플랫폼 전략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은행이 이제 미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금융의 니드들을 은행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플랫폼을 열어주고 다양한 많은 핀텍 기업들이 그 위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금융의 전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뱅크에서 서비스로 가야 된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은행에 있는 컴퓨터 다 없애야 되고, 이제는 그 영업점 다 없애고, 이제는 그냥 스마트워크, 모바일로 해서 이제 하이터치하고 이런 걸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금융의 어떤 미래의 전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이런 이 은행의 미래의 전략, 또 핀테크 기업들과의 공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이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얘기하니까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어떤 포지션을 좀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그냥 나름대로 고민한 얘기를 조금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꼭 핀테크는 아니고 사실 핀테크도 관계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 좀 연로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전쟁 후에 비참했던 나라인지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메가더 장군은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되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비참한 나라였었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도 한국은 절망적이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 보고서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정말 희망이 없던 나라가 어쨌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국민소득 260배, GDP 490배, 수출액이 10,000배가 넘는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죠.
이거는 엄청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라인강의 기적에 비유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저는 한강의 기적이 더 엄청난 기적이라고 봐요. 왜냐? 사실 여러분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체 힘센 나라였었어요. 유럽의 맹주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전쟁 일으키려다 한 대 맞고 좀 부침해서 좀 쓰러졌다가 또 일어난 거지. 독일이란 나라는 어차피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진짜 약한 나라였어요. 진짜 약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라인강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뭐 미러클은 끝났다. 이제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 먹고 살 거 없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미래 전략도 고민하고 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밑바닥에는 이제 우리 이 경제, 뭐 저는 경제를 얘기하는 우리 그 산업의 어려운 밑바닥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그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조선, 뭐 철강, 뭐 우리 뭐 제조업들, 뭐 예전에 신발 뭐 그런 것들 이미 벌써 뭐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제조업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어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이거 정말 여기 좀 진퇴양난 써 있는데 이거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주 뭐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서 솔루션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혁신의 모습에 먼저 다가가는 어떤 실험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뭐 주요 핵심 기술 뭐 이런 것들 쭉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그것을 이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AI 기술 벌써 미국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드론, 뭐 로봇 기술, 무인 자동차 우리가 정말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 세상은 혁신적인 기술로 바뀌고 있고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술을 먼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먼저 사용해 볼 수는 있다.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혁명의 시대의 가장 그 이슈는 뭐냐면 이런 신기술이 실제로 인간 사회에 접목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모든 기업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지? 무인 자동차가 만약에 실제로 돌아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다 궁금한 거예요. 기술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먼저 적용하자.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혁신적인 기술, 지금 뭐 이런 IoT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뭐 인자동차 무슨 뭐 원격 진료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먼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좁은 면적에 많이 살고 있고 이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만들지는 못하지만 먼저 적용함으로써 거기에 시장이 생기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야, 대한민국에 가면은 2년 앞선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새로운 또 그러면서 어떤 파생적인 산업이 만들어지고 각 나라의 연구소들이 오고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뭐 이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산업을 다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할 때 그 제3세계에 있는 뭐 IT 장관들이나 이런 그 외국의 국빈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우리나라에서 막 온라인으로 뭐 주민등록 띄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걸 막 보러 오세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진짜 이 IT 이거 되게 잘한다. 우리 가져다 쓰고 싶다. 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은 더 이상의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IT 기술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되지? 진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oT 이런 기술들이 진짜 사람 사는데 어떻게 접목되지?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좀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의 국가의 미래 전략 중에 하나의 또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년 앞선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먼저 적용해보는. 그러니까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들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2년 앞선 은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예전에는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게 가치 있었어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딱 가져다가 여기다 조금 하나 붙여서 하면은 잘 팔렸어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쳐다봤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더 좋은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해보고 먼저 써보고 먼저 경험해서 어떤 앞선 그런 모습의 나라. 이것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국가 미래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